세 번째 발표는 저희 카이스트의 서용석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장님이 하시는데요. 제목은 한미동맹과 글로벌 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서 소장님은 저희 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센터장으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권씩 받아보실 텐데 매년 카이스트 미래전략 발간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예,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 소개받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서용석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신성철 총장님하고 정명선 원장님께서 좋은 내용 많이 말씀해 주셔서 중복되는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글로벌 기술 패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패권이라는 용어는 그 정치학, 그 중에서 이제 국제 정치에서 사용하는 핵심 키워드인데 이게 이제 그 과학 기술하고 이제 연계가 되고 있다라는 거. 사실 뭐 기술 혁신이 사회 변화를 가져오고 또 뭔가 경제 발전이나 성장을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었다는 건 뭐 잘 아실 텐데 이제는 이제 국가 간의 관계나 이제 국제 정치 경제 질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핵심 변인이 되고 있다. 아마 그 지정학이란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국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나 흥망성쇠가 이제 결정된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가 특히 이 지정학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였고 또 수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9세기와 이제 20세기의 상황인데 먼저 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의 상황을 보면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그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이제 그 글로벌 패권 국가는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영 제국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이제 러시아의 남하였죠. 러시아의 남하였는데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가 러시아의 남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한반도, 이 조선이라는 나라보다는 이제 일본을 밀어주기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이 일본과 영국이 이 영일 동맹을 맺음으로 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의 남하를 방지할 수 있었죠. 대신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리고 이 일본이란 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글로벌 패권 국가, 인류 국가인 영국과 동맹을 맺음으로 해서 2차 세계대전을 넘어서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엄청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전에 이제 이류 국가인 이제 독일과 동맹을 맺었다가 크게 한번 폭망하는 그런 이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외교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1등이랑 같이 붙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이 굉장히 철저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만약에 그 대한민국이 그 여기 이렇게 위치해 있지만 이 대한민국이랑 이 한반도가 이 그 아프리카나 이 남미에 있었다면 과연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우리가 얘기함에 있어서 이 글로벌 패권 국가 미국이란 나라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까? 그 사실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제 글로벌 패권 국가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글로벌 패권 국가 미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바로 이 공산주의의 확산이었습니다. 자, 이 보시다시피 이미 한반도의 반쪽은 이제 공산화가 됐었죠. 그리고 만약에 한반도가 공산화가 될 경우 일본이 공산화되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리고 일본이 공산화될 경우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태평양 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글쎄요, 뭐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한국 전쟁에 이제 그 자국의 젊은이 이 3만 7천 명을 희생시킨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한미 동맹을 또 체결을 해줬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한 원조를 해줬고, 그다음에 자국의 시장을 개방을 해서 우리의 물건을 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이제 노력한 것도 있지만 이 글로벌 패권 국가 또 이 한미 동맹이 없었으면은 사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그런 그 번역은 사실 쉽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핵심에는 이제 첨단 기술을 이제 서로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게 중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저희 이광용 총장님께서는 이제 그 기정학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시기도 하셨는데 이런 그 21세기 이제 국제 정치가 이 지정학적인 요인에서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정학적 요인이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첨단 기술의 또는 첨단 산업의 보유 유무가 이건 뭐 산업 발전이나 경제 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 안보나 외교 심지어 동맹의 관계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난 11월 7일 날 국회에서 이제 미 대선 이후에 이제 그 기정학적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 또 그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들을 나눠 보았습니다. 사실 11월 7일까지 과연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올까 사실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 11월 5일 바로 이제 트럼프 당선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쉽게 좀 토론으로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2022년부터 이런 그 기정학 시대,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기부에서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그다음에 50개 세부 중심 기술을 선정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는요 제1차 국가 전략기술 육성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회도 만들었고 저도 여기서 이제 위원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국가 전략기술 육성 기본 계획에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제 키스텝하고 과기정통부하고 그다음에 저희 또 과학기술정책연구소가 함께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했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일단 제가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이 먼저 이 선제적인 규제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핵심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그 인재를 서로 이제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글로벌 우수 인력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또 애써 키워놓은 인재를 다른 나라한테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이제 리텐션 할 수 있을지 이런 방안들도 함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번 정부에서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글로벌 협력 연구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강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좀 제안을 드려볼까 하는데, 물론 앞에서도 저기 육성 기본 계획에 나와 있지만 저는 이 인재 그다음에 이 규제 이 지식재산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요, 이번 그 국가 전략기술 기본 계획에 이 지식재산에 대한 부분은 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이제 좀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이 지식재산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고 또 이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좀 논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인재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뭐 보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칩스법을 통해서 반도체 인력 양성 이제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독일도 반도체 인재 유치를 위해서 이주 노동자 유치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일본 정부도 도쿄 지역 대학의 규제까지 풀어가면서 이 반도체 인력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네덜란드의 그 장비 업체 그 반도체 SML 같은 경우는 일단 직원 23,000명 중에 40%가 외국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국의 천인 계획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좀 우수한 인재를 좀 중국으로 좀 불러들이기 위한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트럼프가 그런 그 이민 문제라든가 또는 이런 그 영주권 부여 문제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이 트럼프도 이 스템, 그러니까 과학기술 이공계 인재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조항을 두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황은 어떨까? 일단 제가 그 69년생인데 제가 태어날 때 한 97만 명 태어났어요. 그다음에 70년, 71년도에 100만 명씩 태어났는데 작년에 2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만에 거의 한 4분의 1토막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그 인재풀 자체 양도 확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질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공계의 기피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걱정인 게 뭐 양도 줄었지만은 또 이공계 쪽으로 올려는 학생들 좀 줄어들면서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정도 진행이 된다면 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산업 경쟁력, 이 국가 경쟁력 전반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굉장히 가장 좀 심각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과 또 노력을 들여서 인재를 키워내면 뭐합니까? 이거 다른 나라에 다 뺏겨버리면,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국가 전략 기술은 우리만의 전략 기술이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전략 기술이기 때문에 관련 인재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예. 그러니까 최근에 뭐 어제 기사에서도 이 마이크론이 우리나라 국내 대학에서 지금 뭐 그 인재 채용을 하겠다, 뭐 이런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인재를 양성하고 뭐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키워낸 인재를 어떻게 리테이션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저는 훨씬 더 앞으로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우리 정 원장님께서 그 인센티브 얘기도 좀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인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 문제인데, 지금 워낙 그 과학기술 발전이 빠르게 진행이 됐고 또 관련 혁신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문제는 이제 법과 제도가 이 빠른 기술 혁신 발전을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규제 지체가 발생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과기정통부하고 관련 뭐 그 육성 계획들을 쭉 진행을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뭔가 지능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얼마 투자하겠다, 뭘 확대시키겠다. 그런데 뭔가 그 규제가 발목을 꽉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여러분들 아마 다 운전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실 때 사이드 브레이크 확 걸어놓고 계속해서 가속 페달 밟는 듯한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그 선제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국가 전략기술 발전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식재산 문제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 지식재산 관련해서 좀 동향을 살펴보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중심 기술이 부상하면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지식 재산의 경계 자체가 굉장히 좀 희미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식 재산의 세계화라든가 또 기정학적 갈등도 지금 같이 결부가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이 지식 재산법을 통해서 자국 산업을 지금 보호하려 하고 있고요. 특히 핵심 기술 분야에 외국인 투자까지 제한을 하는 소위 그 기술 국가주의가 하나의 그런 흐름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글로벌 연구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관련해서 분명히 이 지식재산의 소유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국가, 대학, 연구소, 이제 기업 등이 참여하면서 또 각 이해관계자들은 나름대로 이런 그 IP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물에 대한 이제 소유권 분배 같은 경우가 이제 연구 참여자 간의 협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연구자들은 이런 부분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 원장님도 좀 그런 매뉴얼 같은 걸 좀 보여주셨는데, 하여튼 향후에 이런 그 지적재산권 문제, 특히 글로벌 국제 공동 연구 차원에 있어서 이 소유권 문제를 어떻게 할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연구 데이터의 공개 문제도 하나의 그런 좀 향후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정학적인 갈등도 중요합니다. 제가 몇몇 그 연구기관의 연구자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서 사실 그동안 러시아 쪽하고 굉장히 그 과학기술적인 협력을 많이 해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인 그런 위험 요소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좀 막 이렇게 어긋나 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연구 협력과 관련해서 이 지정학적인 갈등도 앞으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미 동맹과 이 글로벌 혁신 생태계 구축은 이 첨단 기술과 경제 협력을 통해서 양국이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글로벌 무대에서 뭔가 이런 그 한미 간의 이런 기술 협력이 혁신과 협력이 아주 좋은 그런 모델 사례로 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하나의 사례로 공유가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 군사 안보도 중요하고 기술 안보도 기술 동맹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술과 관련된 그 윤리, 규범, 규제, 이 표준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런 동맹의 한 카테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윤리라든가 규범이라든가 규제, 이 표준 동맹 같은 경우는요, 첨단 기술의 발전 속에서 한미 양국이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이제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국제정치를 이제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국제정치 쪽에서는 조금 마이너한 그 목소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글로벌 패권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과거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제 미국까지 쭉 역사를 분석을 해서 한 100년 정도의 패턴을 보이더라. 그러니까 하나의 그 패권 국가가 등장을 해서 쇠퇴하기 전까지를 한 10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5년도에 이제 패권 국가로 부상했다면 지금 아마 2단계에 지금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45년 이게 이제 패권의 쇠퇴 단계인데,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패권 국가가 이제 부상을 하고 또 이 과정에서 이제 대규모 전쟁이 발생한다라는 사람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미국의 패권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 미국의 패권이 영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우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와이 대학의 그 미래학자, 미국의 1세대 미래학자인데 이분이 2020년 이제 중앙일보하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뭐 세 가지 조언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로 더 이상 대한민국 선진국 따라갈 나라 없으니까 더 이상 선진국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선도 국가가 되어라가 이제 첫 번째 주문이었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온 그런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21세기에도 통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21세기에 걸맞는 그런 발전 논리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더는 기존 동맹에만 의지하지 말고 외교 관계를 다각화해라. 뭐 여기서 이제 기존의 동맹을 파기하거나 한미 동맹을 등한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인 입장에서 그 미국 패권 이후에 그런 세계도 우리가 같이 좀 대안을 갖고 고민해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한번 이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